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사드 배치로 급감한 유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중국이 금지 조치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시기 중국 여행객들 한국이 아닌 일본과 동남아를 선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지난해 서비스 수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산업의 위치인데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차치하고라도 주도권을 뺏기면 다시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진단해봅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톱뉴스에서 권소연 기자와 함께 이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 실업, 정작 중요한 건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다. 이런 외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도 지지난 선거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문구에 열광했었는데요. 지금 청년층은 워라밸을 이야기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인데요. 안정적인 고용 구조보다는 제대로 된 고용 대가, 조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 어떻게 올릴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위원이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설 앞둔 성수품 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5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사드 배치 여파로 한중 관계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한류에 대한 금지, 또 유커죠.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풀리고 한중 양국이 정상화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를 봤더니 역대 최대의 적자다. 즉 힘들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여행 수지의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 줄어들고 있고요. 국민들의 해외여행 확대도 또 한 몫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좀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춘절 중국 최대 명절이죠. 이때 한국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 많았는데 이것조차 줄고 있습니다. 장기화된다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김유긴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도 주로 제주에 계시죠?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실제로 주변에서 보이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 분위기 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좀 드문가요? 네, 제주에 사실은 밤거리 신제주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 바오젠 거리는 밤에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이게 과연 한국 땅인가 중국 땅인가 좀 헷갈릴 때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렇군요. 진짜 중국인들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직접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문제의 체감이 다르기도 한데 한국은행 자료를 봤더니 서비스 수지가 344억 7천만 달러 최대 적자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서비스 수지 적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171억 달러였으니까요. 네. 지금 서비스 수지 적자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아마 여행 수지 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해외로 나간 내국인들의 해외 여행은 2,640만 명 정도인데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온 거는 1,300만 정도예요. 절반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여행 수지는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 관광객 급감이 이런 좀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이 2016년에는 806만 명이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지난해는 416만에 그쳤습니다. 약 한 50%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 입국자 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이게 가장 큰 여행 수지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자, 지금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비롯한 여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선고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TBS 들어온 대로 저희가 생중계 연결해서 여러분께 또 정보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앞서도 네. 제주도 분위기라는 얘기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제주 지역 경제, 특히 관광을 중심으로 한 경제에서는 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년 대비해서 2017년 지난해죠. 지난해 관광객은 약 한 100만 명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475만 명이 왔는데 네. 관광객이 전에 비해서 줄어든 수치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주에서 체감하는 관광 경기는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커가 굉장히 많이 제주에 들어오지 않았죠. 2016년에는 306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74만 명이 그쳤거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희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내용 저희가 TV 생중계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1심에서 인정됐던 5개 유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안 된 것인지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해설해 주신 강신업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이 자막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아직 판결문은 못 봤습니다만,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이 뇌물죄다. 이것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정유라에게 사준 게 아니고, 말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에게 자동차를 줬는데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아예 넘겨준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의 리스값만큼, 매월 리스값만큼 사용 기간에 따라서 그 부분만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10억 원인데 3마리를 사줬다 그러면 뇌물 액수가 30억으로 1심에서는 봤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말을 사용하는 기간, 말의 수명이 보통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유라가 그 말 3마리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탔으면 그걸 이제 말의 수명대로 나눠서 이제 1년 동안 이용한 대가만 뇌물이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가 대폭 줄은 것이죠. 그리고 제3자 뇌물 부분은 전부 인정이 안 된다고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1심에서 또 유죄로 판단했던 재산 해외 도피죄도 역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보면서 재산 해외 도피가 안 된다고 봐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위증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것을 삼성 임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특검은 봤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항소심은 지금 보기에는 말의 사용 대가 부분의 뇌물 제공만 유죄를 보고 나머지는 다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심에서의 5개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에서 뇌물 부분만 그대로 유죄지만은 액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형량이 많이 줄었고 또 집행유예가 판결되면서 석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나오십시오. 네, 최재민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후 2시 서울 고법 형사 13부에서 열렸는데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서 지난해 2월 17일 특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는데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한 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영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서 1심에서 재산 국외 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고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유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2년에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최 기자. 네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잠시 뒤에 나와서 뭐 어떤 입장 발표한다든가 그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 재판이 마무리되면은 바로 그 속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 안팎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법원 안팎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있는 임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재판의 결과를 갖다가 상당히 초조하게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 TV 생중계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었고요. 350여일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뉴스는 또 YTN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생중계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제주 지역 실질적으로 관광 수지라든지 여러 사업체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춘절에 원래 굉장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춘절임에도 불구하고 춘절에 앞서서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객들이 그 춘절 해외여행지 3위였는데요. 지금 네.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10위 안에도 못 들고 있는 걸 봐서는 춘절에 6호 특수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뭐 서비스 수지 전체가 힘든 이유는 우리 내국인들이 또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도 있긴 한데 지금 또 평창 동계올림픽 금요일이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전국적인 어떤 관광 특수를 기대해 볼 만한데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좀 어떤 대책 필요할까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평창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약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온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평창이라는 데가 또 먼 데고 강원도가 또 접근성이 또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안내 서비스라든가 온 분들이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평창이 이 외교적 어떤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유커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단체로는 네. 이런 것들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평창이 어떤 외교의 무대가 돼서 이 유커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단체로 돌아오는 이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김일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수지라는 말 참 낯설죠.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 차이를 말합니다. 운수, 여행, 통신 서비스, 보험 서비스, 특허, 사용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로 서비스업에서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을 팔아서 버는 그런 이익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많은 부분이 관광에 쏠려 있는데 올 들어서 여행 수지 흑자가 대폭 축소되고 또 적자로 반전됐습니다. 특히 유커, 사드 보복에 이어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도 크다라고 합니다.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급증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해법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좀 이런 문제도 관심을 다시 받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전문가 제안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수지, 특히 관광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앞서 저희가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내용도 TV 생중계로 잠시 연결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으로 일단 석방이 2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항소심 선고 공판 굉장히 이슈였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받아서 석방되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에 393일 만의 일인데요.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감형이 된 겁니다. 네. 그때 뇌물공여, 횡령, 재산 부계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이게 모든 유죄가 인정이 돼서 이 정도 형량을 받았는데요. 네. 항소심에서 사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 혐의와 사실 추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 굉장히 반박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선고에서는 이제 법원이 최고 정치 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서 뇌물 공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판결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승리를 한 거죠. 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라든가 재산국의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 감형에 크게 작용한 건데요. 네. 일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차 독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1심에서도 이 부분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결론 지고 무죄를 봤는데요. 그 이후에 특검팀이 이제 항소심에서 1차 독대 전에 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 영차 독대가 있었다 이러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이제 삼성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맞섰는데 이제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네. 또 삼성이 출시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 뇌물을 볼 것인가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네. 1심에서는 뇌물을 받은 게 맞다라고 본 거고 네. 삼성은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의 합병 같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고 청탁도 아니라고 맞섰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승마 지원이 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인정이 돼서 뇌물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 청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르나 K스포츠 대전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이나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 공여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결국 1심 선고 내려진 부분을 대폭 크게 축소한 부분, 즉 검찰 특검의 입장과는 대부분 축소된 입장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관련 취재진과 언론이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의 뭐랄까요, 이 석방 장면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은 생중계 또 소식 전해드린 대로 바로 텔레비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한다고요? 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423억 원, 그리고 피해자가 5만 명에 달했는데요. 네. 이 피해액 보니까 전년 대비로 499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보니까 대출 등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에 148억 원이 가상통화 거래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으로 특정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한 후에 피해금이 입금이 되면 이 돈을 가상통화 거래소로 다시 입금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에는 이 금융권 의심거래 모니터링이나 뭐 자동화기기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네. 원래는 자동화기기에서 한 계좌당 하루에 600만 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 대해서는 30분간 출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 계좌에서는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거액을 출금할 수 있고 자금 추적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네. 이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인출된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 보니까 1,147만 원인데요. 네. 이게 전체 평균이 485만 원이니까 2배 이상 피해 규모가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금감원이나 검찰 같은 정부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주로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집중됐다라는 건데요. 전체 피해액의 54.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20, 30대 여성이 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네. 건당 피해 금액도 853만 원에 달했는데요. 예. 일단 젊은 여성들이 결혼 자금 같이 이제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사회 경험 많지 않아서 사기를 당해본 경험 적으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조금 쉽게 속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부분들까지 범죄의 손길이 더 뻗치는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를 봤더니 20년 연속 흑자라고요? 네, 뭐 이건 새로울 것도 없는 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한국은행이 작년 연간 국제수지를 집계해서 발표했는데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상품 수지는 1,198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 기자님 잠시요. 저희가 지금 텔레비전 생중계로 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석방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저희가 생중계 들려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3일 만에 귀가입니다. 잠시 뒤면 이제 이곳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오늘 법원에 출정을 2시 전에 한 1시 30분쯤에 출정을 했고 지금 2시간 30분, 2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렇죠. 2시간쯤 지났고요. 이제 잠시 뒤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출정할 때 모습 저희가 잠깐 아까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표정이나 어떤 신체적인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정장 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근무하던 삼성의 임원들, 전직 임원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다 같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1심, 2심이 이렇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같은 법원인데요.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판단이 똑같으면 3심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나오는군요. 없겠죠. 지금 나오네요. 예.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까와는 다르게 서류 봉투를, 차를 타고 가는 모양인데요? 저거는 그러면 구치소로 돌아가서요. 거기서 이제 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서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출감 절차가 있겠군요. 네. 원래는 이제 모든 걸 준비해 갖고 나오면 바로 여기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완전히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출감 절차를 밟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 이런 것도 좀 이제 챙기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집행유예로 석방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개인 소지품, 그러니까 영치품이나 이런 것을 다 서울구치소에 놓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이 그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일문일답이나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서울구치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앞에서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영치품 이런 것은 나중에 가지러 가도 되고 오늘 반드시 가서 가지고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집으로 가고 싶다면 갈 수 있는 겁니다. 풀려났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거기 가가지고 또 인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관계자들에게 또 영식품도 챙기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천천히. 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장면 텔레비전 생중계로 저희가 라디오로 들려드렸습니다. 별다른 기자회견이나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경상수지 이야기하다가 잠시 저희가 뉴스로 넘어갔었는데요. 흑자 역시 수출 덕이겠죠? 네, 워낙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면서 휴전으로 톡톡히 했는데요. 수출만 12.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에서 344억 7천만 달러 적자 기록했고요. 이전 소득 수지 70억 8천만 달러 적자였고 본원 수지가 1억 2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네. 이걸 다 합한 경상 수지가 784억 6천만 달러 흑자였는데요. 이게 1998년부터 20년째 흑자 행진을 이어간 겁니다. 다만 이 서비스 수지 적자가 커서 이제 그 전해에는 992억 달러 흑자였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서비스 수준은 참 어렵다 여러 관광 얘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좀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주 특정한 의미로만 말하면 그 의미가 오히려 안 와닿습니다. 청년 실업 같은 게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인 공론화도 많이 되고 있지만 논의의 중심에서 비켜난 일자리의 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흔히 이 문제를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책적으로는 최저임금, 고용 안전망, 또 직장 내 문화, 다양한 제도가 맞물려 있기도 한데요. 취업이라는 결승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취업이 돼야 할지, 이 문제를 왜 고민해야 될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문제의 폭이 넓어지고 또 현실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청년실업 저희도 사실 좀 고민 없이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이렇게 관용구 같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현실에 와닿는 문제 이야기는 좀 부족했거든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실업률보다 약간 3배 정도 높고요. 네. 그리고 이러면 이제 10%대입니다. 근데 네. 이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약 25% 내외로 네. 청년들 4명 중에 1명꼴로 약간 실업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명 중에 1명 그러면 사실 굉장히 그 통계적인 의미로도 크지만 사실 이 어떤 좀 개인적으로 와닿는 의미랄까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은 좀 다른 세대보다 다를 것 같아요. 청년들 본인 세대는요. 어떤 네, 그렇죠. 느낌일까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럽 국가를 예로 들면은 네. 청년 실업률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예. 근데 이런 것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유럽에 비해서 어떤 청년들에 대한 복지라고 할까요? 네. 국가 역할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어떤 실업 상태의 고통을 다 개인이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가족들의 기대라든지 어떤 사회의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은 참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취업 문제 하나 때문에 삶이 유예돼 있다 이런 고통이다라는 설명이셨는데요. 지난달에 보니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함께했는데 여기서 개최한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에 함께하셨더라고요. 직접 콘서트를 네. 하신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도 강조를 하셨어요.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여달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창출 그동안 뭐 20년 가까이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네. 청년 실업이 계속 심각해졌고, 근데 이게 일자리 첫 번째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첫 번째 취업을 하더라도 어떤 근무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서 금방 이탈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탈하신 분들도 다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청년 실업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처음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을 구했지만은 일자리의 질이 안 좋아서 이걸 이제 밀려나는 사람들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공통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어떤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야 네. 실업 문제가 완화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뭐 공시적 얘기만 해도 더 좋은 일자리라는 방식을 위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기성세대들도 2012년 됐을 때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말들이 화제가 됐고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리는 워라벨 또 뭐 노멀 크러쉬 이렇게 보면 좀 세대를 관통해서 이 삶의 질, 일자리의 질이 좀 중요한 문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일자리가 높은 연봉과 고용의 안정이다, 정규직이다, 이런 관점이 있었던 지난 세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이제 청년들이 어떤 좋은 일자리를 바라보는 정서나 감수성 자체가 앞선 세대보다 좀 더 풍부해진 거죠. 네.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면서 어떤 이제 높은 연봉은 아니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여기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평생 일하진 않더라도 다른 곳들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뭐 돈 많이 주고 안정적이면은 퇴근하지 않고 가족들 얼굴 안 봐도 된다. 이런 세대의 일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최저임금 위원회에도 참석하셨잖아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계속 여러 가지 이 뭐랄까요 잡음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가 알바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런 기사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하고 신청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부담돼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도 앞서 청년 취업의 문제와 연결돼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16.4% 인상이라는 수치가 네.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랑 비교하면 이제 2배 가까운 수치.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걸로 생각이 되고, 네. 뭐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뭐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 중소영세 상인들,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시야와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청년들이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좋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뭐 청년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노년층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안전망 부분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고요. 최저임금만으로 어떤 일자리 문제 풀겠다 이런 건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을 막아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뭐 평생 직장의 시대도 끝났고 네. 이제 모두가 고용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실업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국가와 사회와 기업, 개인들이 함께 이제 이 위협은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제도가 고용보험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대폭 늘리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앞서 평생 직장이 아니라 좀 안정적이면서 삶을 동시에 추구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안전망 부분이 있을 텐데 과거에는 정말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내달렸는데 지금은 삶의 질을 보장받는 일자리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사실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청년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뭐 공무원 분들이 됐건 정치인들이 됐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괴리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 결국 이제 노동시장의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여성이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최근에 이제 청년까지 등장한 건데 네. 그럼 전 청년만의 목소리가 대변돼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네. 이렇게 이제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반영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뭐 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런 토크 콘서트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말은 했습니다만 좀 제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뭐 논의기구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네. 청년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네네. 뭐 이제 가장 노사정 관련해서 높은 기구인 뭐 노사정위원회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뭐 저는 뭐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대화의 통로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사실 채용 비리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오늘 이제 검찰이 5개 은행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 불법 자체는 용인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만큼 그 일자리에 대한 선호 때문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고용을 직접 하는 기업 입장이라든지 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년 세대 내 격차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떤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이걸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쉽게 획득하는 데 반해서 네.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제 넘지 못할 벽으로 여기는 현재 상황, 네. 이런 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징적인 단면이 채용비리 문제가 아니었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네. 기업들도 어떤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권위 있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사회의 어떤 공공재다. 이런 인식과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 참 다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 특히 한국의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당장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주거비라든지 생활비 문제 때문에 좀 금융 위기를 겪는 청년들도 많다. 저희도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현실적으로 빨리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문제의식들 어떤 것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연간 3조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청년들이 당장 이제 굉장히 높은 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거비나 네. 등록금 대출, 네. 이제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안전망의 관점에서 네.
정부가 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일자리 숫자 또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영위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가 중요한데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밑그림을 공감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 힘나는 소식 전해드리는 생생장바구니 설 앞두고요. 중요한 정보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 가장 큰 명절인데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성수품 가격 조사하시잖아요. 결과 어떻습니까? 네, 지금 1월 31일 기준 차례상 차리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24만 9천 원, 대형 유통업체가 35만 8천 원 정도로 지난주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요. 1차 조사 결과가 1차 조사 결과 때보다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주로 이 채소류가 한파나 눈 때문에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배추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 8.7%, 무는 4.2% 올랐어요. 근데 이 가격은 작년 설과 비교했을 때는 전통시장이 1.4% 떨어진 가격인데요. 네. 이 지난해 채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가 저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번 설명절 때 간소화 차례상이라는 것도 발표됐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차례상을 차리는데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데 거기다가 이걸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일도 허다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싸주시는데요. 싸주신 것도 다 먹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저희가 이 차례상의 근본적인 의미나 전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차례상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테마를 마련해봤어요. 아, 네. 전문기관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국립민속박물관 측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간소화 차례상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알아보았는데요. 네네. 우선 첫 번째로 전류, 육전, 어전, 소전은 모두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사실 전 굽느라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그쵸? 좀 제외해도 된다. 우리 그 관습상 된다 이 얘기군요. 예, 왜냐하면 이 초기에 차례상이 올라간 거는 그 기름기 없는 음식들 위주였다고 해서요. 네. 후손들이 나중에 덧붙인 차례상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전은 생략할 수 있고, 네. 또 나물도 삼색나물 많이 차릴 필요 없이 조금씩만 담아서 한 그릇에 다 담아내도 전혀 무방하다고 합니다. 예, 이건 참 잘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 같이 먹으면 좋지라고 어른들이 여러 가지 산적도 만들고 전도 굽고 했는데 네. 사실 그거 잘 안 먹는 아이들도 많고 괜히 남아서 참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더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소화 차례상, 관습과 또 조상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AT 홈페이지 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소화하면 사실 비용도 좀 적게 들지 않나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 떡국, 삼적, 그리고 삼탕, 삼색나물과 포, 조율 이시 이 정도로 상을 차렸을 때 드는 비용이 네. 전통시장은 10만 2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14만 3천 원 정도인데요. 네네. 거기에다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측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삼탕과 사과, 다식, 약과 이런 과자류도 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차례상에 올리는 거는 딱 떡국, 삼적, 나물, 포, 조율이식 이 정도면 되는데요. 네네. 이게 조상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네. 실제로 과거 조선시대 경몽요결이나 사례편람의 예절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결코 결례가 되지 않는 차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차례 비용과 이 설 성수품 비용 조사할 때 2, 30만 원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좀 간소하게 차리면 오히려 남는 시간 가족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도 10만 원 정도, 대형 유통업체 14만 원 정도 참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 명절인데 좀 주머니에서 돈들이 나와야 가게도 살고 또 기업도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정부가 좀 대책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설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월 한 달간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데요. 네.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2월 14일까지. 설 연휴 전날까지는 할인율이 기존 5%가 아닌 10%니까요. 사시려면은 14일까지는 구입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또 할인 한도도 2월에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것 외에는 또 활용할 만한 정책이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주변에 보면은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뭐 마트와 다르게 카트를 끌 수 없다. 맞아요. 아니면 배달을 시킬 수 없다 해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소식인데요. 네. 전통시장 통합 쇼핑몰 온누리 마켓에서 2월 한 달 동안 온누리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더 저렴하게 또 보다 편리하게 성수품 구입하시고 온누리 상품권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통합 쇼핑몰 온누리 마켓 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예, 설날 할인 품목이랑 또 여러 가지 상품권 증정 이벤트 같은 거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인데 날씨는 아직도 1월 한겨울 같은데요. 엄청 춥습니다. 맞습니다. 제철 수산물 이야기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추운데 제철 수산물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 2월 어식백세로 또 해수부가 선정한 품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송어와 미역입니다. 네. 이 송어는 연어과에 속하다 보니까 색깔도 비슷하고 또 식감도 상당히 유사해서 회로 많이 드시는데요. 네. 이 송어의 주산지가 동계 올림픽이 열린 무대 평창이에요. 아, 네. 이 평창에 국내 최대 규모의 송어 양식장이 있는데 지금 올림픽뿐만 아니라 25일까지 평창 송어 축제가 계속될 거니까요. 네네. 이 뜨거운 동기의 올림픽의 열기와 함께 맛있는 송어 드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같이 선정된 미역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통 임산부의 산후 영양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칼슘을 보충해주고 피를 맑게 한다 해서 그렇다는데 이뿐만 아니라 미역은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해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미역의 끈끈한 점액에는 알긴산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흡착력이 뛰어나서요. 담배나 미세먼지 같은 이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주 현대인들에게 앞으로 더 유용한 해산물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또 갈아서 레몬과 함께 팩으로 쓰시면 피부에 안 좋은 성분도 함께 제거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 중금속 걱정 많은데 이 미역이 정말 효자 노릇을 하고 있군요. 2월에 어식백세, 송어, 미역 이번 기회에 또 평창올림픽 응원도 할 겸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 물가 동향도 알려주시죠. 이번 주는 한파의 영향으로 애호박 가격이 좀 오르겠고요. 또 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한우도 비싸지고 있습니다. 애호박은 한파로 인해서 생육이 부진한 데다가 또 부침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한 개 2,2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우는 업체가 이 명절을 대비해서 물량 확보에 들어가서 시중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등심 100g에 8,2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번 주 저렴해지는 품목은 수산물에 좀 몰렸는데 갈치나 명태가 정부 비축 물량이 방출되면서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고등어나 갈치는 차례상에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수요 감소로 내림세가 다음 주 더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이 고등어 갈치의 내림세가 좀 더해진다고 하니까요. 올겨울에 또 이 수산물로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선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엄격한 재판이었다라는 평도 있었고 또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YTN 뉴스에서 계속 해당 뉴스 정보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차례상 참 괜찮습니다라는 반응도 있으시네요. 네, 간소화 차례상으로 시간 줄인 시간에 가족과 대화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오후 3시 10분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